예, 여러분 이 강의는 부가가치세 실무 강의를 하기에 앞서서 기초 입문자를 위한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미 부가가치세 실무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나 기초적인 내용 다 알고 계신 분들은 이 강의를 건너뛰셔도 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이제 용어의 정의 이런 거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책 26페이지 보면은 총칙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주로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을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먼저 부가가치세가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가가치세라는 거는요, 각 거래 단계마다 물건을 팔 때 이 각 그 거래 금액 있죠. 이 가격에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1,000원 주고 물건을 판다 그러면은 100원만큼 부가가치세를 붙이는 거고, B가 C한테 물건을 1,500원 주고 판다라고 하면은 15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고, C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팔 때는 180원의 부가가치세가 붙죠. 자, 근데 이 단계에서 우리가 이 거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페이지 계속 27페이지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이때 A는 1,100원 주고 물건을 팔아요. 근데 이때 1,000원은 자기가 갖고요. 100원은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내는 거죠. 이게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이 부가가치세 세금을 내는 거예요. 자, 근데 아까 B는 물건 팔면서 150원의 부가가치세를 받았죠. 자기 매출액의 10%니까. 근데 이 B는 150원을 세금을 내는 게 아니에요. 50원만 세금을 냅니다. 왜 50원만 세금을 내냐면 이 150원 중에 100원은 A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 다음 거래 상대방에게 150원의 부가세를 받았지만 50원은 납부하고 100원은 이전 사업자에게 주고, A는 이걸 받아서 다시 국가에다가 100원을 내는 거죠. 자, 그러면 C는 또 1,500원 주고 물건을 사서 1,800원의 물건에 팔았다라고 한다면은 최종 소비자한테 180원을 받았겠죠. 근데 그 180원 중에서 얘는 30원만 냅니다. 왜냐하면 이 150원은 B한테 줬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C는 이제 30원을 내게 되는데, 자, 이 구조상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국세청이죠. 이 국세청 입장에서 들어온 세금 수입은 총 얼마예요? 100원, 50원, 30원은 총 180원이 들어왔죠. 근데 이 180원이라는 것이 총 세금 수입인데 이게 어디서 왔는가를 잠깐 생각해 보면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왔나? 최종 소비자의 주머니에서 나왔습니다. 즉 A, B, C가 세금을 납부하기는 했지만 A, B, C가 자기 돈으로 낸 게 아니에요. 다음 사람, 즉 다음 거래 상대방에게 이 돈을 받아서 내는데 이거를 세부담의 전가다 이렇게 불러요. 전가시키면서 이 세금을 거래대금에다가 포함해서 받는데, 이 거래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항상 포함되어 있죠. 우리가 받는 그 영수증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거래징수라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즉 거래징수라는 것은 우리 매출대금에 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이 상태, 이걸 거래징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A, B, C는 각각의 자기 매출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최종 소비자인 이 최종 단계에 있는 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다 나왔어요. 이걸 가리켜서 부가가치세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 간접세라고 불러요. 간접세는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 우리가 납세모자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 납세모자와 세금을 부담한 사람이 같지가 않아요. 우리 책 뒤로 좀 가보시면요.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다라고 나오는데 우리 이제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 보면 간접세라고 표현하죠. 이 간접세라고 하는 거는 세금의 그 이제 부담자, 담세자죠. 세금을 부담한 담세자와 납세모자가 같잖아요. 아까 그 그림상에 보면은 세금을 부담한 사람 누구였어요? 최종 소비자죠. 최종 소비자가 세금 부담한 사람인데 납세모자라는 것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에요. 누구죠? A, B, C와 같은 사업자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지만 그 돈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간접세인데, 자, 그러면 이런 간접세가 아닌 경우는 직접세도 있겠죠. 직접세는 세금을 신고 납부하는 사람과 부담하는 사람이 동일한 경우를 직접세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같은 경우는 직접세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간접세는 이제 부가가치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27페이지로 돌아와 보실게요. 이 부가가치세를 우리가 납부할 때 보면요, 이 납부세액은 어떻게 구하게 되냐면 B 같은 경우 지금 50원을 납부하게 됐죠. 이 납부세액은 본인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부가세 납부세액이 나와요. 자, 그럼 매출세액이라는 건 어떻게 구했을까요? 매출세액이라는 것은 본인의 매출액에다가 10%를 곱한 150원이 매출세액이었겠죠. 그럼 매입세액은 뭐겠어요? 여기 A한테 지급한 매입액의 10% 곱한 100원이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럼 이거를 차감한 50원이 납부세액이 되는데, 자, 국세청 입장에서 생각해 볼게요. B는 지금 매출액이 1,500원이죠. 1,500원이면 10%니까 너 150원을 세금 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B가
저는 150원 못 내요라고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은 100원은 이미 냈어요. 누구한테? A한테. 그럼 국세청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 100원이라는 세금을 낸 거를 증명해봐. 즉 거래징수 당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라고 할 텐데 이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이름을 우리가 세금계산서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세금계산서는 건 뭐냐면 B가 A한테 저 100원 세금 냈어요. 이런 세금 영수증이에요. B는 C한테 이제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요. 그 얘기는 뭐예요? C가 B한테 150원이라는 세금을 냈다는 세금 영수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가치세를 신고를 할 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잖아요. 그때 이 매입세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봐야 돼요? 세금계산서를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만 세금계산서가 없어도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신용카드입니다. 법인은 법인카드, 또 개인은 사업용 신용카드가 될 거고 현금 영수증도 마찬가지죠. 현금 영수증도 우리가 세금을 주고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영수증이 되죠. 그래서 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있으면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제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말고 일반 간이 영수증 있죠. 그냥 영수증 이제 끊어주는 종이 영수증이나 이런 간이 영수증은 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했다는 게 입증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가 안 됩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려면 반드시 이런 게 있어야지 돼요. 반면에 매출을 생각해 볼게요. 매출은 매출 곱하기 10%가 매출세액이죠. 근데 매출세액은 대부분 뭐가 있겠어요?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매출세액을 내면 되죠. 근데 뿐만 아니라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신용카드 매출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나 음식점이나 이런 데는 신용카드 매출 있죠. 또는 음식점에서는 현금 영수증 매출도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식당이나 이런 데서 또는 옷가게에서 옷을 살 때 신용카드도 현금 영수증도 받지 않는 그냥 일반 현금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외 기타 이제 영수증 매출도 들어가요. 차이점 아시겠어요? 매출은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 아니어도 무조건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까지가 있어야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면 A는 매출액 곱하기 10%인 100원이 됐고 얘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50원. 얘도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서 30원이 됐습니다. 한 장을 넘어가서 우리 28페이지에서 한번 보시면요. 이때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계산해 보면요. 이 부가가치세는 아까 B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B는 50원만 부가치세로 납부하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라는 말의 뜻을 한번 좀 생각해 볼게요. 여기 B라는 사업자는요. 1,000원 주고 물건을 사서 1,500원에 팔고 있죠.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했겠어요? 사기를 친 건가요? 아니죠. 1,000원짜리 물건을 갖고 자기가 가공을 하면은 1,500원짜리가 되죠. 그거는 뭐냐면 B가 창출한 부가가치가 500원이다. 즉 B의 사업장에 원재료가 들어갈 때는 1,000원짜리인데 얘가 물건을 가공하면 1,500원짜리가 돼. 그게 가치가 500원이 늘어났죠. 그걸 부가가치라고 하고 B가 납부한 50원은 B가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의 정확히 10%가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 50원을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데 이거는 자신이 창출한 부가가치 500원의 10%와 일치한다. 이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뺐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고, 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입세액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세금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가 있어야 되겠고 또는 현금 영수증, 여기까지가 있어야지만 매입세액 공제가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매출세액은 매출액 곱하기 10%라고 돼 있죠. 우리가 흔히는 매출액 곱하기 10%라고 볼 수도 있지만 꼭 정확히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볼게요. 법인이 있는데 법인에서 타던 법인 차량을 매각해요.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요? 반드시 발급을 해야 돼요. 법인이 법인 차량 매각하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법인 차량 매각한 걸 우리가 분계할 때 회계 처리할 때 매출액이라고 부르진 않잖아요. 그렇지만 부가가치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매출액은 제가 그냥 편의상 매출세액은 매출액 곱하기 10%라고 했지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매출액하고요. 그다음 아까 이제 그런 법인 차량 매각액 같은 사업용 자산, 사업용 유형 자산이라든지 무형 자산에 대한 매각액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비품을 팔았다, 자동차를 팔았다, 건물을 팔았다 이럴 때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개념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는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 페이지 29페이지를 한번 보실게요.
29페이지 이제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를 한번 좀 보시면요. 자, B 사업자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B 사업자는 우리가 매출을 했을 때는요, 1,650원을 돈으로 받았죠. 1,650원을 받았지만 150원은 내 돈이 아니죠. 세금이니까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는 부채로 회계 처리합니다. 부채. 그래서 내 돈은 얼마? 1,500원만 내 돈이다. 자, 그 다음에 매입을 했을 때는 1,100원을 지급했지만 100원은 어떻게 해요? 세금을 낸 거죠.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이제 처리하는데,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면 세금을 미리 냈다. 돈을 미리 내면 선급금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선급금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 매입 부가세는 우리가 자산으로 잡고 우리가 받은 부가세는 요거는 부채. 왜냐하면 곧 내야 되는 세금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래가 지금 한 건만 있지만 우리가 그 과세 기간 중에는 어떻게 매출 거래도 여러 번 생기고 매입 거래도 여러 번 생기면 예수금도 쭉 쌓여 있고 대급금도 쭉 쌓여 있겠죠. 그러면 납부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반대편으로 가면 없어지는 거죠. 예수금은 차변으로 오고 자산은 대변으로 와서 나머지 차익만큼을 납부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30페이지 한 장 넘어가서 보시면 좋겠는데, 간접세다 이렇게 한번 좀 설명을 좀 했었고요. 그냥 그 위에 있는 말은 참고로 한번 알아두세요. 부가가치세는요, 우리나라에 이제 있는 세금 중에는 역사가 좀 짧은 편이에요. 언제 만들어졌냐면 1977년도에. 그러니까 소득세나 법인세는 되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어떤 그 세금의 역사로 볼 때도 부가가치세가 굉장히 그 역사가 짧아요. 사실 소득에다 부과되는 소득세라든지 아니면 토지에다 부과하는 토지세 이런 거는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조선시대에 있었고 고려시대도 있고 되게 옛날부터 중세시대부터 있었던 세금인데, 이 부가가치 거래 단계마다 10% 또는 몇 %씩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유럽에서도 1950년대에 생긴 비교적 최근에 생긴 세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10%인데요. 좀 낮은 편이에요.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유럽은 15%나 20%가 넘는 국가들도 꽤 있어요. 자, 이렇게 다른 나라들도 부가가치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 자, 다단계 거래세다라고 하는데, 이 다단계 거래세는 뭐냐면 부가가치세는 거래 단계가 있을 때마다 계속 부과돼요. 아까 A가 B한테 넘기면 과세하죠. B가 C한테 넘기면 또 과세하고, C가 또 다른 사람한테 넘기면 과세가 하고, 언제 끝나요? 최종 소비자를 만나면 끝나는데, 우리 간접세 중에는 한 번만 과세하는 게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주세, 술에다 붙는 거. 주세 같은 경우는 공장에서 나갈 때 딱 한 번만 부과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단단계세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는 우리가 그 이전 단계에 있었던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죠. 즉 매입세액을 공제를 하는데, 이때 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거래징수 당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거래징수를 증명하는 서류다. 이게 세금계산서고, 여기에 보조적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도 이제 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을 해준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소비세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뭐냐면요, 현재 부가가치세는 어디다가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가라고 하면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나중에 뒤에서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재화의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의 공급, 여기다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세 대상이 아닌 거를 면세라고 해서 면세 품목을 세법에다가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그 법을 기술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아까 주세 있었죠. 주세. 술. 주세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과세를 하냐 그러면요, 주세법이라는 세법에 보면은 주세법에 써 있어요. 소주는 몇 %, 맥주는 몇 %, 이렇게 품목이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는 과세 품목이 열거가 돼 있지 않아요. 뭐가 열거가 돼 있냐면 면세 품목이 열거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면세가 열거돼 있어서 법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자, 여기 열거돼 있는 게 면세야 라고 설명하면서 얘 빼곤 전부 다 과세야, 이렇게 표현하는 걸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그래요. 얘 빼고 아닌 것 빼곤 전부 다다. 그런데 개별 소비세나 주세,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는 세법에 열거가 돼 있어요. 어떤 걸 과세를 한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 우리가 실무를 적용할 때 이런 거예요. 부가가치세를 이걸 내야 되나 안 내야 되나, 이거 부가가치세 내는 건가 면세인가를 찾아보려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책이나 또는 그 세법 조문을 봤을 때 과세 대상은 아무리 찾아봐도 법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과세 대상은 뭐라고 나와요? 그냥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이렇게 돼 있지, 어떤 품목이 면세인지가 안 나와요. 과세인지가 안 나와요. 품목에 열거되는 거는 면세가 열거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 지금 갖고 계신 책 있죠? 책은 면세예요. 책. 그건 세법에 나와 있어요. 책이 면세다. 그러면은 열거가 안 돼 있다. 그러면 다 과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국경세 조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 국경세 조정이라는 건 뭐냐면, 자, 여기 볼게요. 여기 한국이 있고 일본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얼마에 팔려요? 1,100원에 팔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본은 부가세율이 5%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 8%인가 아마 그럴 것 같은데 10% 올렸나 모르겠어요. 잘. 근데 만약 5%면 여기서 물건을 1,100원의 물건을 팔게 되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일본은 1,000원짜리 물건이 얼마에 팔려요? 일본 부가세율은 1,050원에 팔리죠. 근데 한국이 여기 보내면은 1,100원이면은 우리나라 물건이 더 비싸죠. 그 다음에 아까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한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 사람이 한국 부가가치세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우리나라 물건은 외국으로 수출을 하면요. 영해세율을 곱해요. 영해세율을 곱하면은 그냥 얼마로 날아가요? 1,000원짜리로 날아가는 거예요. 부가세를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1,000원에 팔리면은 어떻게 돼요? 일본 물건보다 더 싸게 되죠? 그건 안 되니까 일본에 들어갈 때 일본의 5% 일본 부가가치세를 붙여요. 그러면 우리가 해외로 물건을 수출할 때는 일단 내보낼 때 영세율로 이제 내보내서 부가세를 다 제거를 해버리고 내보내고 일본에 들어갈 때 일본 부가가치세를 내겠죠. 그렇게 되면서 그럼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 물건을 사 먹어도 일본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예요. 이거를 국경세 조정.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다. 즉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재화나 용역, 물건이나 서비스가 소비될 때 그게 소비되는 그 국가의 부가가치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무리 한국에서 물건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 물건이 일본에서 소비가 되면은 소비가 되는 국가, 즉 일본의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하는 거죠. 자, 그럼 거꾸로 일본이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그 어떤 나라에서도 한국으로 물건이 2,000원짜리가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10%만큼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물건은 외국에서 수입되면 물론 그 나라에서 영세율 적용받고 넘어왔을 거예요. 들어올 때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세율을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소비지국 과세 원칙이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는데 수출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한다.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 면세점 들어봤어요? 해외여행 갈 때 면세점? 그게 뭐 하는 거냐면 내가 물건을 들고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면 어떻게 해요? 그 물건을 들고 해외로 나가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를 영세로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면세점에서 물건을 샀는데 지금 면세한다고 얼마인지 모르겠네? 600불인가 800불인가 어쨌든 물건을 비싼 걸 사면은 한국으로 들어올 때 세관 신고를 하라 그러죠. 세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10%만큼 부가세를 붙이는 거예요. 즉 내가 물건을 사서 해외로 가져가서 해외에 있는 친척에게 줘버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 다시 부가세를 안 내는데 면세점에서 물건 산 거를 갖고서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과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수출을 할 때는 영세율, 다시 들어올 때는 10% 과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 국경세 조정이었고요. 자, 좀 넘어가 보시면은 용어의 정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나눠요. 재화는 크게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용역은 크게 서비스다. 영무라고 부르는데 이걸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서비스업은 용역을 제공하는 업종이죠. 그럼 세무사 사무실은 재화예요, 용역이에요? 당연히 용역이죠. 서비스업이죠. 근데 재화는요, 물건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유체물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가스나 전기 같은 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이것도 재화로 봐요. 뿐만 아니라 권리가 있어요. 저작권도 재화로 봐요. 또는 영어권, 특허권을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세금 계산서를 다 발급을 해야 돼요. 영어권도 그렇고 저작권을 사고 팔았다. 이것도 이제 세금 계산서를 원칙적으로는 다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은 가로 4번에 간이과세자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일반과세자인데 간이과세자는 누구냐면 직전 연도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그러니까 소규모 개인 사업자가 되는데요. 이런 개인 사업자는 간편한 절차로 부가세를 신고 납부한다. 어떻게 간편하냐면 일단은 신고를 1년에 한 번만 해요. 1년에 한 번. 원래 기본적으로 부가세를 1년에 2번 하죠. 또 법인 중에는 4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만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납부할 때도 굉장히 적게 납부해요. 일반적인 사업자보다 세금을 굉장히 적게 납부할 수 있도록 즉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매출액이 얼마인지 적기만 하면 그냥 부가세가 나오는 그런 굉장히 간편한 절차로 신고하는 걸 간이과세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간이과세자 굉장히 세금도 적게 내고 간편한데 누구나 다 해주진 않고 1년 동안의 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용어의 정의가 하나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공급에 대한 대가, 공급 대가라고 하죠. 공급 대가라고 표현하면서 뭐가 있어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생각해 봤을 때 이런 거 있었죠. 1,000원에 100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합쳐진 1,100원 있죠. 얘를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 공급 대가라고 부르고요. 그럼 여기 부가세가 제외된 1,000원 있죠. 이거는 공급 가액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공급 가액 더하기 VAT는 공급 대가다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이 용어를 다르게 쓴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공급 대가는 부가세 포함 금액, 공급 가액은 부가세 제외 금액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고, 사업자는 그래서 일반과세자랑 간이과세자로 나눠져요. 근데 간이과세자는 여기 나온 것처럼 누구만? 개인만.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업을 쭉 하다가 원래는 매출액이 8천만 원이 넘었었는데 8천만 원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는 이제 간이과세자로 변경된다. 이렇게 통보가 와요. 그러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이 바뀌어요. 등록 번호는 안 바뀌는데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라고 표시가 돼서 나와요. 또 반대로 간이과세자로 쭉 가고 있었는데 매출이 높아지면 너는 이제 일반과세자 이렇게 변경이 되겠죠. 그것도 역시 통보가 오면서 이제 그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새로 나온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면세 사업자라는 게 있어요. 면세 사업자는 아까 부가세를 내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 면세 사업자는요, 이제 여기 보면은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상 납세무자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면세는 부가세를 안 낸다는 얘기잖아요. 부가세 신고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안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안 하고 이 부가가치세법 책에 나오는 모든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아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하나의 사업자가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동시에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겸용사업자도 있습니다. 겸용사업자. 겸용사업자는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이런 얘기 있었죠. 간이과세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간이과세자 써 있다 그랬죠. 개인 같은 경우 일반과세자 써 있고 면세사업자는 또 사업자 등록증에 면세사업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과세와 면세를 하는 겸용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에 어떻게 써 있느냐? 그냥 일반과세자로 써 있어요. 즉 겸용사업자라는 사업자 등록증상에 표시는 없어요. 겸용사업자는 그냥 일반과세자처럼 판단을 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면세만 하는 사람만 면세사업자로 표현이 되고 면세에다가 과세가 조금이라도 포함이 되면 그거는 겸용사업자가 되면서 그냥 일반과세자랑 동일하게 이제 표시가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 보시면 자,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느냐? 사업자와 재화를 수입하는 자다. 그래서 재화를 수입할 때는 부가세를 내고 들어와야 돼요. 아까 부가세를 내고 재화가 수입될 때 부가세가 과세된다 그랬죠. 그럼 그 부가세를 누구한테 내고 들어올까요? 이거를 세관에다가 부가세를 냅니다. 세관에다가 원래 내야 되는 거는 관세를 내야 되거든요. 관세랑 부가가치세를 같이 내요. 그래서 세관에다가 관세 부가치세를 내고 들어오는 게 우리가 재화의 수입자가 내는 거고, 자, 이런 재화가 수입되면서 관세나 부가세를 세관에다가 내면요, 이런 세금 계산서는요 공급자 정보에 세관이 써 있어요. 인천세관 이렇게 써 있어요. 가끔 가다가 세금 계산서에 보면은 공급자 인천세관, 부산세관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는 재화를 수입했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관세랑 부가세를 내고 들어온 게 이제 수입세금 계산서다 보시면 좋겠고, 사업자는 부가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사업자에 대한 개념이 있는데, 사업자란 사업 목적 영리든 비영리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을 공급하는 자다라고 돼 있어서 우리가 영리법인만 또는 영리사업자만 부가세를 내는 게 아니라 비영리법인도 일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부가세 납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비영리법인은 이제 면세로 빠지긴 해요. 그건 이제 면세할 때 한 번 더 설명드릴 거긴 한데, 이제 비영리법인도 부가세를 내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밖에 계속 반복성이나 독립성은 한번 참고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36페이지 들어가시면 재화의 수입자의 얘기가 잠깐 있는데, 재화를 수입하면은요,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관세를 신고 납부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같이 신고 납부해요. 어디다 신고하냐면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어디다 신고해요? 국세청에다 신고하죠. 근데 이거는 국세청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관세청에다가 신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수입을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신고를 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절차를 좀 설명을 드렸고, 우리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